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어제 있었던 일들을 포함해서 한 주 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식시장이고요. 사실 주식시장에서는 국내에서 금요일날 밤에 B2 개미 결국 못 버티나 역대급 반대 매매, B2로 20% 손실난 투자금만 8조 원 등등 여러 가지 정말 비관적인 소식들이 전해진 다음날, 그런데 말입니다. 다음날 이렇게 주식시장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코스피가 2.2% 상승하면서 주봉으로 보면 이런 흐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엄청 안 좋은 상황에서 그래도 사실 이게 지금 언제적 주가 수준이냐면 2020년 7월이니까 코로나 당시에 주가가 하락했다가 반등하고 한동안 회복했던 그 수준까지 주가가 하락하면서 어제는 스마트머니가 좀 들어온 거 아닌가,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은 참 냉정하죠. 엄청 너무 힘들 때 그때 조용히 들어와서 주식을 사는 스마트머니들 참 대단합니다. 미국 시장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는데 미국 시장에서는 다우가 2.7%, 나스닥이 3.3%, 그리고 S&P는 3.6%나 상승했습니다. 특징은 마지막에 한 번 더 올랐다는 건데, 이런 현상들이 보통 보면은 이제 패닉 바잉 비슷한 성격이어가지고 향후에도 주가가 좀 더 오를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섹터 단으로 보면은 빠진 게 없어요. 전반적으로 다 좋아요. 네, 테슬라, 특히 구글 같이 큰 회사도 5%나 상승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메타는 7% 상승했네요. 네. 어제 하루만 놓고 보면 기술주의 상승이 눈에 띄었고, 주간으로 봐도 에너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이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 그림은 뭐냐면요, 1920년대입니다. 1920년대 대공황이 있었을 그 당시에 주가가 400 근처에서 50 근처까지 빠졌으니까 뭐 80% 가까이 하락하는 구간에서도 항상 47%, 16%, 21% 이런 식으로 큰 폭의 마지막에는 84%나 상승했네요.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하락하는 베어 마켓일수록 랠리도 세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어찌 됐든지 간에 여러 가지 우려들이 완화되는 상황에서 베어 마켓 랠리라고 하는 것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또 다시 시작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제 경제 관련 소식입니다. 오늘 아침 기준으로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또다시 낮췄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놀랍지가 않아. 장기하 씨 노래 하나도 부럽지가 않아, 이런 거 생각나는데 놀랍지가 않아요. 이제는 이런 성장률 전망치 하향이 놀랍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은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어제 미국 은행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가 나왔는데요. 대형 은행들 대상으로 건전성 평가를 했는데 극한의 상황을 가정한 겁니다. 주가와 부동산 가격, 실업률 등 극한의 상황을 가정해서 손실이 얼마나 날 수 있냐라는 이야기들을 해서 어느 정도 손실이 났다라는 가정을 한 거냐면 우리 돈으로 약 700조 원의 손실이 났다라는 가정을 하더라도 보통주 자본 비율이 9.7%로 최저 요구 수준보다 훨씬 더 높은, 그래서 미국 은행들은 아무 문제 없다라는 이야기. 지금 리세션 얘기 나오고 여러 가지 공포스러운 얘기가 나오지만 위기는 아니다. 어디서? 미국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좀 시장을 좀 진정시키는데 큰 영향을 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러시아에서도 이제 디폴트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요. 사실 이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로 서방의 제재 때문에 금융 시스템이 이미 마비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약 100빌리언의 연체이자 납부 유예 기간이 이번 주말에 종료가 되는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배째라죠. 나 돈 보냈는데 왜 니네들이 안 받아가는 거잖아 라는 상황이 되고 있어가지고 이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보시죠. 그래서 난 돈 냈어.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만기가 되는 돈들이 월간 단위로 계속해서 있다라는 거고요. 이 얘기는 쉬핑 코스트입니다. 해상 운임료가 크게 상승하고 있다. 그러면서 글로벌 연료 시장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전쟁 이후에 여러 가지 많은 안 좋은 영향들을 지금 주고 있죠. 휘발유와 디젤 등 원료 운임비가 올해 들어서 2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항로 및 공급처를 지금 찾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게 공급처 다변화, 이런 얘기는 말이 공급처 다변화지 사실은 이게 비용이 올라간다라는 이야기여서 좋은 이야기는 아니죠. 운송 시간과 거리가 길어진다. 그래서 운임이 굉장히 크게 상승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나왔던 소식 중에서 개인적으로는 일본의 포테토 칩인 가루비가 가격 인상을 20%나 했다라는 소식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 가루비마저 인상을 하는구나. 일본은 그럼 이걸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는 거는 인플레이션이다. 무슨 말이냐면 가격이 올라가면
사람들이 안 사거나 싼 걸 찾는다라는 건데요. 이게 트레이딩 다운이라는 것에 대한 관심도가 최근에 이렇게 높아졌다는 건데, 가격이 높아지니까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비싼 것보다는 싼 거를 더 많이 찾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워낙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커머더티에 관련된 소식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선은 한 주 동안에 보면은 쿠퍼가 7% 하락했고요. 유가도 한 2%, 천연가스는 10%, 그리고 우리가 관심 많이 가졌던 밀 가격도 10% 하락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물론 어제는 유가가 상승하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커머더티 시장은 약세를 보였다. 특히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 같은 경우에는 9불 수준에서 6불 수준까지 낮아졌으니까 한 30% 정도나 낮아진 거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유럽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집니다. 그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요. 미국 터미널에서 사고가 나면서 미국에 있는 천연가스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면서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은 낮아지는데 오히려 유럽에서의 천연가스 가격은 급등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관련돼서 뉴스를 좀 정리해보면 미국에서 가스가 중국으로 거의 안 간다 이런 소식이 나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이후로 중국의 미국산 천연가스 수입량이 급감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 유럽으로 천연가스를 수출하는 수출량은 크게 증가했죠. 그러면서 중국이 2월에서 4월 사이에 LNG 수입을 그러니까 중국은 미국에서는 이제 LNG를 안 사는 거예요. 90%가 감소했습니다. 아예 안 산다는 얘기죠. 반면에 러시아산 LNG를 수입하는 거는 50%나 늘었습니다. 석유 수입도 55% 늘었죠. 즉 중국은 이제는 러시아에서 엄청나게 싼 가격으로 LNG든 석유든 구입하고 있다라는 소식인데, 이것이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수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비싼 기름과 비싼 가스를 수입해 와야 되는 상황이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아무도 제재 때문에 안 사가는 그 러시아의 석유와 천연가스를 헐값에 매입하고 있다. 부럽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중국에서 좀 지난 세기인데요. 미국에서 수입하는 천연가스의 가격이 이런 식으로 급감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반면에 러시아산은 좀 계속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비상 공급 계획을 2단계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에너지 비상 공급 계획을 비상경보로 2단계 상향 조정이죠. 그러니까 올해 3월 30일 날 1단계 조기 경보 이후에 3개월 만에 상향 조정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독일 에너지 비상 공급 계획 경보가 총 3단계로 돼 있으니까 3단계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가스 배급제가 실시된다고 합니다. 와, 이게 21세기에 이런 일이 일어났네요. 가장 중요했던 거는 러시아가 지난주에 노드스트림을 통한 가스 공급을 60% 축소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은 이후로 이런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독일에서는 지금 러시아 이슈 이후로 지금 여기 보이시죠? 석탄 발전소 다시 가동시켜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독일 재무장관이 나와가지고 잠깐만 2035년까지 우리가 내연기관차 정류하기로 했는데 이거 누구 좋은 일 시키는 거냐? 우리나라에 있는 BMW 이거 어떻게 하냐? 테슬라만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니냐라는 기조연설을 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보면 키워드는 명분인 것 같아요. 유럽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에게 야 미안한데 그냥 너 그냥 이쯤에서 끝나면 안 될까? 나 너무 힘들어 추워 죽겠어 이런 거죠. 독일도 탈석탄? 뭐라고? 잘 안 들리는데 난 너무 추울 것 같아.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같은 경우에도 기름값이 너무 안 잡히니까 사우디에 가서 가스규제 관련해서 신경을 끌까 이런 얘기들을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이 이야기는 정리를 해보면 명분이 안 서죠. 명분이 안 서는데 자,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명분이 없더라도 그들이 생기는 변화를 가지고 활용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것이 투자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지만 돈은 냉정하고 그렇습니다. 구리 가격이 최근에 16개월 만에 최저치로 하락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심하다는데 1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커머더티 가격도 있다라는 것이 신기한 일이고요. 특히나 쿠퍼는
경기를 선행하는 닥터 쿠퍼라고 불릴 정도로 경기에 대한 예측성이 높다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연초 대비로는 14% 지금 하락한 수준이고요. 리세션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자, 다음은 채권 소식입니다. 국내 소식부터 좀 보죠. 환율이 1,300원을 뚫다 보니까 한은에서 빅스텝, 야 이러다가 한미 금리 차가 역전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돈 빠져나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 심각한데? 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7월 달에 빅스텝을 할 거라는 이야기들이 심심치 않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창용 총재 같은 경우에는 3일 전에 빅스텝을 결정하는 거는 물가만 보고 결정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물가 상승률이 6%를 기록하게 되면 빅스텝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들이 중론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 아마도 실제로 우리가 중요한 거는 뭐 주식시장에 주는 영향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대출 금리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자 장사 그만해라 막 이런 비판들이 나오면서 은행들이 오히려 대출 금리를 지금 인하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웃지 못할 소식도 지금 전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매크로 입장에서 중국은 하이힐드 채권 매도세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국 부동산 디벨로퍼 컨트리 가든도 부도 소식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채권 시장에서 셀오프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다음은 환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환율에 대해서는 몇 가지 좀 정리할 것이 있는데요. 어제자죠. 어제 소개해드린 블룸버그 뉴스인데요. 글로벌 커런시 워의 양상이 바뀌었다라는 건데 그 이유는 인플레이션 때문이다라는 거죠. 과거에는 평가 절하를 유도해가지고 자국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집중했다면 지금은 오히려 평가 절상을 유도해서 수입 물가를 낮추고 싶어하고 구매력을 높이려는 움직임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것이 통화 절상이 물가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는 불확실하지만 어쨌든 지금은 평가 절하를 유도하려고 하는 나라는 별로 없다. 오히려 금리를 올리고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는 움직임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다. 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환율이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 수출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기업이나 국가에 타격을 줄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죠.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 루블화는 참 아이러니합니다. 네. 러시아 루블화가 이렇게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그 내용을 보시면 루블화가 2015년 5월 이후로 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4월부터 급등하고 있는데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니까 러시아 경제가 너무 탄탄하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많은 국가와 기업이 루블화로 에너지를 구매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이게 루블화로 뭔가를 산다. 항상 환율이 그 통화의 가치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사용처가 명확해야 됩니다. 원화를 가지고 전 세계 어딜 가더라도 뭐든지 사 먹을 수 있으면 원화의 가치는 올라갈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가 않죠. 그런데 루블화도 러시아 지역이 아니더라도 에너지를 구매할 때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루블화가 크게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부동산 시장입니다. 리스크가 조금씩 확대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지난주 동안 나왔습니다. 가장 먼저 미국 내에서 매도가를 하향 조정하는 사례가 2021년 4월에 비해서 2022년 4월에 크게 많이 늘었다라는 소식이고요. 중국에서도 부동산 슬럼프가 오게 되면 이걸 락다운한 것보다는 훨씬 더 큰 영향이 있을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상하이와 베이징 봉쇄 영향으로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크게 하향 조정됐는데 만약에 부동산 시장의 부진이 계속 이어진다면 이것은 더 큰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는 소식이고요. 5월 달에 실제로 주택 판매 지난달 대비 40%나 감소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YY로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크게 감소했다라는 소식이고요. 그리고 가격도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인 게 모기지 금리가 너무 올라간 것이 주택 시장에 계속해서 부담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모기지 금리가 13년 내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일부에서는 6% 이상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판매는 계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죠. 금리 이렇게 많이 올랐고요. 자, 이제 기업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몇 가지 이번 주에 있었던 일들 중에서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와 베를린에 있는 기가팩토리를 가지고 돈 먹는 거대한 용광로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손실이 수십억 달러가 나고 있다. 근데 자동차를 못 만드니까 이거 지금 공급망 붕괴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걸 보면서 이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직원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이거 지금 차 빨리 수율 안 나오면은 우리 지금 돈 많이 들어가는데 이거 빨리 하자라는 얘기일 수도 있고 실제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최근에 나오고 있는 CEO들의 경고 메시지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석할 것인지도 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주가는 그래도 어제는 5% 정도 상승해서 이제 700불 초반 정도 기록하고 있네요. 넷플릭스에서 감원 소식, 그리고 이제 여러 회사에서 감원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주가가 올랐던 카니발 같은 경우에 카니발이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요. 크루즈 운영업체인 카니발이 객실 예약이 급증하고 있고 서비스 수요 폭발하고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를 하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내용 보면 여기 있습니다. 주가가 너무 그동안 많이 빠졌죠. 어제 좀 많이 12%는 올랐지만 여기 있다. 자, 이 소식이 참 격세지감인데요. 페이스북과 넷플릭스 그리고 페이팔과 같은 회사들이 밸류 벤치마크에 들어갔다. 야, 이런 회사들이 정말로 엄청난 성장을 보여줬던 회사들이잖아요. 이 회사들이 이제는 성장주가 아니고 밸류 스탁으로 들어간다 라는 소식입니다. 메타와 넷플릭스가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분류됐고요. 러셀 1000 가치지수에 편입됐습니다. 상대적으로 PBR과 성장률 전망이 떨어지는 종목들이 편입되는데 메타가 53%, 넷플릭스가 70%가 하락하면서 이제는 성장주의 반열에서 가치주의 반열로 내려왔다라는 겁니다. 영원한 건 없는 거죠. 메타와 넷플릭스 주가의 흐름입니다. 페이스북이나 넷플릭스를 보면 참 영원한 건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효석 아카데미도 이번 주부터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데 지속 가능하게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노력할 테니까요.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